아저씨, 우리 오빠가 집에서 안 일어나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밤, 내 작은 국밥집 문을 두드린 건 두 아이였습니다. 얼어붙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나는 죽어가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한민혁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 내 가게 문을 열었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올해 55. 강원도 인제에서 태식인의 국밥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해장하러 오고 점심에 밥 먹으러 오는 그런 평범한 가게입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서울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처가 데려갔습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됐고요. 처음엔 연락하려고 애썼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몇 살이더라? 32? 아니, 33? 이제 그것도 헷갈립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혼자 소주 한 잔 마시며 잠드는 살. 외롭냐고요? 글쎄요. 익숙해지면 외로운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인제에는 벌써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까요? 해는 벌써 넘어가고 가로등 불빛만 하얗게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니, 청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18, 19?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는 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난 듯 삐뚤어져 있었죠. 운동화는 젖어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어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눈길을 걸어온 거였죠. 저기 혹시 알바 구하시나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알바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바쁠 때면 손이 모자랐거든요. 하지만 인제 같은 시골에서 알바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붙어 있던데요. 청년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아, 맞습니다. 한 달 전쯤 알바 구인 광고를 붙여뒀었죠.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18입니다. 학교는? 청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중퇴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18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일 텐데 왜 그만뒀을까요? 경력은? 편의점에서 6개월 일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 네,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또 알바를 구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정에 깊이 파고드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력서 있나? 청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이력서를 받아들었어요. 한민혁 2006년생. 주소는 인제군 어딘가의 산골 마을.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경력은 편의점 6개월 사진을 봤습니다. 증명사진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지 않은 얼굴 아니 웃을 수 없었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급하나?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내일부터 나와. 정말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은 10,000원 주 5일 괜찮나? 네, 감사합니다. 민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절실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민혁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성실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에 도착해서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뭐든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은 일하면서 수다도 떨고 휴대폰도 보고 그러는데 민혁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첫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민혁아, 밥 먹어. 제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직원 식사였죠. 그런데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입맛 없나? 아니요. 그냥 저 원래 저녁 안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국밥 그릇을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려 하는 거였죠. 먹어. 이건 직원 혜택이야. 정말 괜찮습니다. 야, 네가 배고파서 일 못하면 나만 손해야 먹어. 그제야 민혁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민혁의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마치 그 한 숟가락을 오래오래 맛보고 싶다는 듯이.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민혁에게 밥을 줬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계속 강요하니까 결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민혁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 퇴근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민혁아, 잠깐 내. 오늘 급여 미리 줄까? 일주일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급한 거 있으면 미리 달라고 해도 돼. 민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저는 현금 35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민혁이 그 돈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편의점 가는 거지? 네,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민혁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나왔는데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뭘 샀는지 보였습니다. 컵라면 3개, 김밥 2줄, 우유 1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만 원을 받아놓고 고작 10,000원어치도 안 되는 걸 샀습니다. 민혁이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린다고 했지. 민혁이 처음 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저 애가 혼자 동생들을 키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었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야위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지고 있었고요. 기침도 가끔 했습니다. 민혁아, 감기 걸렸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쉬었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국그릇을 나르다가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보기 안 좋아. 정말 괜찮습니다. 민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야, 왜 사과를 해? 그냥 건강 챙기라는 말이야, 네. 그날 밤 민혁이 퇴근할 때였습니다. 민혁아, 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민혁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민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또 지켜봤습니다. 민혁이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추운 겨울밤을 홀로 걸어가는 18살 청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날씨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밤 기온 영하 15도 폭설주의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혁의 인생이,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까요? 저는 2층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아래층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누가? 저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중학생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두 아이 모두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동시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형이 집에서 안 일어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혁.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형이 어디 있니?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산 위에요. 집이 주소가 어떻게 되니? 인제군 상동리 산 23이요. 산 23 들어본 적 있는 주소였습니다. 폐가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몇 채만 남아있는 그런 곳. 들어와, 일단 들어와. 저는 두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닫자
따뜻한 공기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4살, 1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엔 눈이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더 어렸습니다. 초등학생, 아마 고학년쯤. 큰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리와 불 앞에서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두 아이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타월을 가져와 아이들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형이 안 일어나요.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으로 봤는데 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여?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민혁은 18살이에요. 젊은 애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쓰러져 있다면 내 차에 타 지금 가자 정말이요? 빨리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한민서요.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한민준이요. 남자아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민서, 한민준. 민준아, 형이랑 몇 살 차이니? 6살이요. 민서는 4살이요. 민혁이 18이면 민준이는 12살, 민서는 14살. 부모님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없어요. 민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돌아가셨니? 네, 언제? 엄마는 10년 전에요. 아빠는 작년에. 10년 전이면 민서가 4살, 민준이는 2살 때입니다. 그럼 어머니 얼굴도 거의 기억 못 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럼 지금 누가 너희를 돌봐? 형이요.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다 해줘요. 밥도 해주고 학교 준비도 시켜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8살 청년이 14살, 12살 동생 둘을 키우고 있다고요? 친척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겠어요. 형이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했어요. 우리끼리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여서 미끄러웠어요. 조심히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분쯤 걸렸을까요? 저기요. 민서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창문은 비닐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급히 내렸습니다. 형.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창문으로 봤다고 했지? 네, 저기요. 민서가 옆쪽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아, 민혁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젠장. 저는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안쪽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여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두 아이에게 말하고 저는 창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난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난방 기구 자체가 없었어요.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플러그가 뽑혀 있었습니다. 미녀가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민혁아, 정신 차려. 민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민혁아, 나야 사장님, 사장님. 눈을 반쯤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동생들은. 밖에 있어. 괜찮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리고 민혁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와 민준이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형, 조용히 해. 형 자고 있어. 죽은 거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안 죽었어. 그냥 많이 아픈 거야. 두 아이도 태웠습니다. 형 괜찮아질 거죠?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 가면 괜찮아져. 제가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인제의료원 응급실. 의사가 민혁을 진찰했습니다. 폐렴 초기입니다. 고열이 심하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위험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며칠 더 방치했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원해야 합니까? 최소 사흘은 입원 치료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가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서와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제가 나섰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들었니? 네, 여기 병원이에요? 그래, 쓰러져 있었어. 폐렴이래.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들은요? 밖에 있어. 걱정 마. 죄송합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쓰러져서. 야, 울지 마. 아픈 게 내 잘못이냐? 동생들이 무서웠을 텐데 제가 일어나지 못해서. 그만해. 애들 괜찮아. 하지만 민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8살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인 청년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청년이 울고 있었어요. 민혁아, 네. 왜 말 안 했니? 뭐려? 동생들 키우고 있다는 거, 힘들다는 거.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지?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18살이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형밖에 없어요. 동생들한테는 저밖에.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밖에 없다고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오직 형만 있다고.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니? 집에 가야죠. 그 집으로.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그 집에서 겨울을 날 거야?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너 또 쓰러지면 어떡하게? 안 쓰러집니다. 조심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고집 센 청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민혁아네. 우리 집 2층이 비어 있어.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지내 너랑 동생들이랑. 안 됩니다. 왜? 폐를 끼칠 순 없어요. 폐가 아니라 거래야. 거래요? 그래, 넌 계속 내 가게에서 일해. 대신 방세랑 생활비는 내가 대줄게. 하지만 거절하면 해고야. 아픈 직원은 필요 없거든.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너무 선택해. 우리 집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알바 자리 구하든지.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민혁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세지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푹 쉬어. 사흘 후에 데리러 올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닦았어요. 배고프지?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두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요. 아, 이 애들도 제대로 못 먹었구나. 저는 밥을 더 시켰습니다. 두 아이는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민서야, 민준아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두 아이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퇴원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정말요? 그래, 그 집엔 돌아갈 수 없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만 너희 형이 나한테 말했어.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정말요? 그래, 형이 그러래. 민준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형이랑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은같이 살 거야. 두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두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층 빈 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두 아이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편하게 자. 고맙습니다, 아저씨.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는데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형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렸습니다. 그럼 금방 나아. 형이 죽으면 우린 어떡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 죽어. 형은 절대 안 죽어.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민혁이 정말 괜찮아질지.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 남아있던 민서, 민준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형이 우리한테 화낼까요? 왜? 저희가 아저씨한테 민폐 끼쳤잖아요. 민폐. 12살 아이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민폐가 아니야. 형은 기쁠 거야. 정말이요? 그럼 너희가 안전하게 지냈으니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민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형? 민준이가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민서도 따라갔습니다. 괜찮아졌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다 나았어. 민혁이 동생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장님, 민혁이 저를 봤습니다. 동생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어서 퇴원이나 하자. 퇴원 수속을 밟고 네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혁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민혁아, 네. 아까 한 말 기억하지?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잖아. 내 동생들도 같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집세는 못 낼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집세는 내 노동으로 대신해 계속 가게 일해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이제부터 밥은 내가 챙긴다. 너희 셋 다. 뒷좌석에서 민서와 민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아니야, 너무 게 아니야. 넌 이제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 안 돼.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면서 일해야 해.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층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 민혁이 입원한 동안 저는 2층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3개를 샀습니다. 책상도 3개 놓았어요. 옷장도 새로 들여놨습니다. 동생들이랑 한방 쓰기 싫으면 따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같이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혁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지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울지 마, 남자가. 민서와 민준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우리 침대다. 민준이가 자기 침대에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 6시면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잘 잤니? 내 침대가 너무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국밥, 김치, 계란 후라이 4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아이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봐 서두르지 않았어요. 민서야, 오늘 학교에서 뭐 해? 수학 시험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니? 네, 어젯밤에 했어요. 잘하겠네. 민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는 체육 있어요. 축구한대요. 좋아하니? 축구? 네. 엄청 좋아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와. 네.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저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뭔가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민서도 따라 웃었어요. 좋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사장님. 왔니?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리하지 마. 힘들면 말해내. 민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손님이 맛있네요라고 하면 민혁이 감사합니다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엔 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 7시쯤 민서와 민준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형, 왔어? 네, 숙제하러 왔어요. 두 아이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해.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사장님, 손자들이에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바생이랑 동생들이요. 그래요? 근데 꼭 가족 같아 보이는데? 그런가요? 김순자 할머니가 민혁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글쎄. 얼굴이 익은데, 맞다.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박소의 씨 아들 아니에요? 박소희. 민혁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혁이 어머니를 아셨어요? 그럼요, 잘 알았지. 착한 사람이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 됐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병이었어요. 암이었나? 갑자기 아프시더니 몇 달 만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양반도 참 처음엔 괜찮았는데. 양반이요? 남편 말이에요. 한민재 씨 서울서 내려온 양반이었는데 부인 죽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민재 민서와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술만 드셨어요. 매일 애들 돌보지도 않고. 할머니가 민혁 쪽을 보며 말을 낮췄습니다. 저 큰애가 다 키웠어요. 동생들을. 밥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군요. 작년 겨울에 한민재 씨 돌아가셨잖아요. 동사했다고. 동사 그 단어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도 저 큰애가 발견했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마당에서. 할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동생들을 혼자 키우다가 결국 그 아버지마저 눈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18살이 감당할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쯤 됐을까요? 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일어나. 제발. 악몽이었습니다. 민서와 민준이 깨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혁아, 꿈이야 일어나. 아빠가 안 일어나요.
꿈이야, 지금은 꿈이야. 민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응, 나야. 민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악몽 꾼 거지?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꿔? 가끔요. 어떤 꿈인데?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꿈이에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발견했거든요. 마당에서. 그랬구나. 눈이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 위에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 민혁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혁을 안아줬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그날 밤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밖에 있는지 내 잘못 아니야. 제가 문을 잠가서 아버지가 못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하지만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동생들도 지키고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있지, 당연히 있어. 옆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최고의 오빠예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우리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민혁이 동생들을 봤습니다. 고마워. 저는 민혁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자, 내일 또 일해야지. 네. 방을 나오려는데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형이 또 악몽 꾸면 와주실 거예요? 그럼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1층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도 이랬을까요? 민혁이 아버지를 발견했던 그날도 10년 전 아들과 헤어졌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저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민서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아저씨, 저 선물 사야 하는데 얼마 필요해? 10,0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00원을 줬습니다. 10,000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뭐 사 먹어. 감사합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케이크도 먹고 게임도 하고. 민준이는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저 축구화 필요한데 같이 사러 가자. 정말요? 스포츠용품점에 가서 축구화를 샀습니다. 민준이가 신어보고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안겼습니다. 민혁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공부 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일이 없을 때 민혁은 책을 폈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옆에서 봐줬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어디 봐. 아, 이건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수학 문제를 봤습니다. 아,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어. 대학요? 왜 못 가? 넌 똑똑해. 민혁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저씨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형이 만든 것보다 맛있어요, 야. 민혁이 민준을 꼬집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들 있으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 당황해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그런 질문은. 아니야, 괜찮아.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니? 그냥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빠 직업이 뭐냐고. 근데 저는 아빠가 없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저씨한테 패가 되잖아. 그치만 아저씨는 아빠처럼 잘해주시잖아.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사장님이야 그래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네. 아저씨는 너희 아빠가 될 수는 없어. 너희한테는 진짜 아빠가 있었잖아. 네, 하지만 가족은 될 수 있어. 새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가족은 꼭 피로 이어진 게 아니거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있어주는 것도 가족이야, 정말이요? 그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와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학교 앞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아저씨? 네. 우리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날 저녁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아, 혹시 너희한테 친척 있니? 없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같은 벤츠가 또 섰습니다. 이번엔 나이 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다시 올라타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곧 뭔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면 원래 한산한 시간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홀 청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혁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 1명과 중년 여자 1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인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자는 30대 후반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식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노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정국 한성그룹 회장. 한성그룹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한정국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정국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주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주요? 한민서, 한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오해가 아닙니다. 한정국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출생증명서였습니다. 한민서, 한민준. 그리고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 한민재. 제 아들 한민재의 자식들입니다. 한정국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민재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던 그 이름. 작년 겨울에 동사한 민서와 민준의 아버지. 그가 재벌 2세였다고요? 회장님, 실례지만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법무팀 윤미선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한민서, 한민준 양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 법적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아직 정식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한정국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을 데려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손주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까? 한정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혼 후 10년간 여기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친아들과는 연락도 끊긴 상태고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의견? 아이들이 원하는지요. 한정국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강태식 씨, 한정국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저택, 최고의 교육, 그리고 한성그룹의 상속권까지. 상속권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손주들이니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벌의 손주 민서와 민준이 그런 신분이었다고?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한정국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시간이 언제죠?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충격을 받을 겁니다. 충격. 여기서 2달을 살았습니다. 안정을 찾았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더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 한정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정들기 전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들기 전에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물 가져왔어? 민혁이 물잔을 들고 오다가 멈췄습니다. 한정국이 민혁을 봤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한민혁입니다. 한민혁? 윤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 박소혜 씨의 아들이군요. 네, 그럼 한민재 씨와는? 의부사들입니다. 한정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부사들 그렇구나. 민혁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민서, 민준과는 어떤 관계지? 오빠와 형입니다. 혈연은 아니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렇군. 한정국이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18입니다. 고등학생? 중퇴했습니다. 왜?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을 키우느라 그만뒀겠지. 한정국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18살이 무슨 수로 중학생들을 키우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폐렴으로 쓰러진 주제에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까지 아십니까? 다 조사했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정국이 일어섰습니다. 한민혁. 네, 너는 열심히 살았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둬도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서와 민주는 내가 데려간다. 넌 내 인생을 살아. 안 됩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키웁니다. 내가? 뭘로? 일해서 벌겠습니다.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냐? 동생들이 성인 될 때까지 넌 아무것도 못해. 민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동생들을 위하는 길이냐? 얘 착각하지 마. 넌 그저 도망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책임에서 도망치는 거지 동생들을 핑계로. 민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2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만 가시죠. 비키시오. 아이들 의견도 듣지 않고 데려가실 순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소.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은 직계 존속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조부인 회장님이 법적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고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복리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안정, 교육 환경,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서울 한남동에 500평 저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개인 교사를 고용할 수 있고 최상의 학군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습니다. 반면 강태식 씨는 작은 식당 운영자입니다. 이혼 전력이 있고 친자식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합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못 데려가세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넌 법적 보호자가 아니야. 하지만 형입니다. 15년을 함께 산 형이에요.
15년? 한정국이 웃었습니다. 나는 20년을 함께 살았고 20년을 떨어져 살았던 아들을 잃었다. 그 말에 민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혁이 한민재의 시신을 눈 속에서 발견했던 때가 1년 전이었습니다. 한정국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정국이 민혁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검은 벤츠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동생들을 빼앗길 순 없어. 저는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혁아,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분리했습니다. 한정국은 재벌이었고 조부였고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주인 하나와 고등학교 중퇴 청년, 그리고 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뿐. 오후 4시 민서와 민준이 하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서야, 민준아. 네, 잠깐 앉아봐. 두 아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혁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 이상한 사람들이요? 응, 너희 할아버지라는 분이. 순간 두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쪽 할아버지? 그래. 거짓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 다만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거야.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을 떠날 때 할아버지와 연락을 끊으셨대. 왜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데려가고 싶대. 뭐라고요? 서울로 함께 살자고.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민준아, 여기가 좋아요. 아저씨랑 형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민서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 또 떨어져야 해요? 아니야,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떨어져. 내가 지킬게. 어떻게요? 포기 안 해.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창시절 후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 형사 인제경찰서에서 일하는 형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나 민수야. 잘 지내나 해서 전화드려봤어요. 형님한테 도움 청할 게 있어서. 아 참.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설명하자면 길어. 일단 아는 변호사 있어? 있지. 서울에 친한 형이 변호사야. 소개해 줄까? 그래줘. 급해 전화를 끊고 저는 새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싸울 거야. 네. 법정에서 제대로.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사장님. 우리가 지는 게임은 아니야, 아직.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재벌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인 제가.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도 옆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훈 변호사. 제 후배 민수가 소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민서, 한민준 둘은 고 한민재 씨의 자녀들이고 한정국 회장의 친손주입니다. 네, 한민재 씨는 작년 겨울에 사망. 사인은 동사 그 전에 부인. 어머니는 10년 전에 사망. 맞습니다. 현재 법적 보호자는 없습니다. 민혁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고 지금은 제가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 씨 나이가 18입니다. 성년이 아니군요. 법적으로 스스로를 대리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조부모는 법적으로 2순위 친권자입니다. 부모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넘어가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입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강태식 씨가 새 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후견인이요? 네. 친권자와는 다르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당신이 적절한 보호자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아이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정국 측 자료를 펼쳤습니다. 상대는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경제력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하지만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당신과 2달을 함께 살았고 안정을 찾았다는 점. 김 변호사가 민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당신은 형입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죠. 그 증언이 법정에서 큰 무게를 가질 겁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민혁 씨, 호적을 확인해 봤는데 당신 친부가 한민재 씨로 되어 있더군요. 네, 입양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저를 친자로 입적하셨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한민재 씨의 친아들이군요. 네, 김 변호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쓸 수 있겠는데요. 뭐가요? 민혁 씨도 한정국 회장의 손주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장이 민서, 민준만 데려가고 민혁을 두고 간다면 그건 차별입니다. 새 손주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회장이 민혁까지 데려가려 하겠네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민혁은 18입니다. 곧 성년이 되죠. 본인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민혁이 물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요? 당신이 거부하면서 동생들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고민할 겁니다. 새 남매를 떼어놓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이익인지.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일주일 후 인제 가정법원 임시조치 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민혁도 옆에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정국과 윤 변호사 그리고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2025의 1만 2345 후견인 지정 신청건.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청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청인 강태식은 한민혁, 한민서, 한민준 세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유는 세 아이는 부모를 잃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이 이들을 보호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입장은 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정국 회장은 새 미성년자의 조부입니다. 법적으로 2순위 친권자이며 충분한 양육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장은 한성그룹을 운영하며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절을 받습니다. 강태식 씨, 직업이 무엇입니까? 식당을 운영합니다. 연소득은 연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법정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국 측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천만 원으로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검소하게. 윤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들에게 검소를 강요하는 게 옳습니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안정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입니다. 강태식 씨와 생활한 2달 동안 성적이 향상됐고 출석률도 높아졌습니다. 반대 측은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판사님,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한민혁. 민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민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으십시오. 민혁이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갔습니다. 민혁 씨, 당신은 민서, 민준과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15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어떻게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알바를 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 씨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살렸습니다. 동생들도 살렸고요. 저희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느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밥 먹고, 웃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당신을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거부하겠습니다. 동생들만 데려가겠다고 하면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제가 있어야 하고, 저에게는 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동생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동생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서 양은 피아노에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전문 교육을 권했죠.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중군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유소년 팀을 추천했죠. 역시 경제적 이유로 못 갔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회장님은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 최고의 축구 코치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건 당신은 동생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아닙니다.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동생들을 놓아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민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식 시간을 요청합니다. 10분 휴정합니다. 쾅. 복도에서 민혁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저는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민혁아. 저는 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10년간 동생들에게 준 사랑,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정말요?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준비됐습니까? 민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십시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민서 양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14살 소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민서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의자에 파묻혔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돼. 내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내 이름을 말해줄래? 한민서입니다. 나이는? 14살이에요. 학교는? 인제중학교 2학년입니다. 좋아. 민서야, 오빠 민혁에 대해 물어볼게. 민서가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어떤 사람이니? 좋은 오빠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민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해요.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대요. 오빠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매일 술만 드셨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밥을 해줬어요. 학교 준비도 시켜줬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줬어요.
계속 말해봐, 오빠는. 오빠는 고등학교도 그만뒀어요. 저랑 민준이 때문에 왜 그만뒀니?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일을 해야 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미안해요. 오빠는 공부하고 싶었을 텐데. 민서야, 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할아버지는 어때? 민서가 한정국을 봤습니다. 한정국도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손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처음 봐요. 오늘 만나고 싶지 않았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정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아빠가 말씀 안 하셨어요. 오빠도 몰랐대요. 판사가 한정국을 봤습니다. 회장님, 손주들이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한정국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 전에. 이유는? 한정국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재벌가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절연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손주들이 고생하는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왜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찾아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왜 안 오셨는지 이해해요. 모두가 민서를 봤습니다. 아빠 때문에 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한정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니? 판사가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안 보셨잖아요. 저희가 배고플 때, 추울 때, 무서울 때 할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민서가 민혁을 봤습니다. 근데 오빠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강태식 아저씨도 저희를 살렸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살렸니? 오빠가 쓰러졌을 때 살렸어요. 저희한테 집도 주셨어요. 밥도 먹여주셨어요. 민서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서야, 만약 할아버지가 너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싫어요. 왜? 오빠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오빠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싫어요. 왜? 강태식 아저씨랑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저녁에 함께 웃고,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와는 가족이 될 수 없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를 몰라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럼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한정국이 움찔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피아노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어요. 회장님은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민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해요. 그럼 서울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빠랑 떨어져야 하잖아요. 오빠도 함께 가면 됩니다. 오빠는 가기 싫다고 했어요. 오빠가 당신을 위해 가기로 하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빠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가족은 희생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너무 많이 희생했어요. 이제는 오빠가 행복해야 해요. 윤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서 양 자리로 돌아가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서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혁이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오빠 미안해. 왜? 내가 더 잘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두 남매가 안고 우는 모습을 법정 앞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한정국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한민준 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12살 소녀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앉아. 민준이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형이랑 누나가 증언하는 거 들었니? 네, 너도 같은 생각이니? 네. 민준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빠랑 누나랑 떨어지기 싫어요.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한정국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분이어도 오빠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왜? 형은 저희를 위해 10년을 버텼어요.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한정국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아.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알고 싶지 않니? 알고 싶어요. 그럼? 근데 서울 안 가고 알 수는 없나요? 무슨 뜻이니? 할아버지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주시면 그럼 저희가 할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판사가 한정국을 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국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내리겠습니다. 쾅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혁과 민서, 민준이가 저 옆에 있었습니다. 잘했어. 다들 이길 수 있을까요? 민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했어.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정말요? 그래요. 특히 민서 양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정국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한정국이 민서와 민준을 봤습니다. 너희들. 두 아이는 겁먹은 듯 제 뒤로 숨었습니다. 한정국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안하구나, 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너무 늦게 왔어. 한정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근데 결국 잃었지.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정국이 눈을 감았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 밑에서는 살 수 없었지.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놓아주지 않았어. 결국 스스로 떠났지. 한정국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72. 넘은 노인이 복도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했어. 아들을 잃었어. 그리고 너희들까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응? 울지 마세요. 고맙구나. 한정국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행동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한정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만져도 돼요. 한정국의 손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를 만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정국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떠나게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정국이 저를 봤습니다. 강태식 씨, 내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손주들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정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손주들을 살렸습니다. 내가 못한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 손주들이 살았습니다. 한정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손주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민혁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습니다. 한정국이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 변호사가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민혁이 물었습니다. 저 말 진심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한정국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민혁, 한민서, 한민준에 대한 후견인 지정건, 강태식의 후견인 신청을 조건부로 인정합니다. 조건부? 3개월의 관찰 기간을 부여합니다. 판사가 우리를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동복지기관이 생활 환경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국 회장에게도 손주들과 만날 기회를 부여합니다. 한정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주 일정 시간 아이들과 면회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유예기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저는 한정국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알아가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알고 싶어요. 민서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혁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민서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그래.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정국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법정에서 다시 싸워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 가족을 지킬 거라는 것.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혁도 옆에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죠. 사장님, 응? 회장님, 정말 오실까요? 오신다고 했잖아. 매주 토요일 오후에. 근데 어색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시골 식당에 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오후 2시 검은 벤츠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한정국이 내렸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는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해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한정국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홀,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한정국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2층에 있습니다. 부를까요? 아니, 잠깐만. 한정국이 망설였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이 손주를 만나는 게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10년 동안 모르고 산 손주들을요? 한정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어? 민준이가 한정국을 보고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한정국이 일어섰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응, 너희 보러 왔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응? 배고픈데 같이 밥 먹을래요? 그 말에 한정국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제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2그릇 한정국과 민준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정국도 따라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진짜요?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정국이 저를 봤습니다. 잘 만드시네요. 감사합니다. 민준아, 네. 학교는 재미있니? 네. 요즘 축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축구? 잘하니? 잘하진 않지만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뛰는 게. 한정국이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후 민서도 내려왔습니다. 민혁도 함께요, 할아버지. 민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서야, 잘 지냈니? 네. 민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더 심했습니다. 한정국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혁 한정국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네,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있다. 민혁이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한정국이 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눈빛을 보면 안다.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만하지. 그건. 나도 안다. 내가 잘못했다. 한정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다. 들어주겠니?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민재는 재벌가에서 태어났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에 맞지 않는 아이였다. 너무 착했어, 약했고. 한정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다. 차갑게 키웠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약함을 보이면 혼냈어. 그렇게 20년을 키웠다. 그리고 아들은 날 떠났다. 한정국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절연했어.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민혁이 물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이유입니까? 어리석었지. 그 자존심 때문에 10년을 잃었어. 아들의 마지막 10년을. 한정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알았지. 내가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걸. 그건 아닙니다. 아니야, 맞아. 내가 아들을 내쫓았고 아들은 홀로 힘들게 살다가 술에 빠졌고 결국 한정국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너지셨어요. 술밖에 남지 않으셨죠.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못 살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민혁아. 한정국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다. 18살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했어.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내 손주들을 지켜줘서.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와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국은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한정국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민서야, 이거 피아노 악보였습니다. 고급 악보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혹시 쳐줄 수 있니? 근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렇구나. 한정국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강태식 씨, 피아노 한 대 들여놔도 되겠습니까? 예. 손주가 피아노를 좋아한다는데 연습할 수 없으니 제가 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탁입니다. 한정국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2층에 피아노가 설치됐습니다.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제 거예요? 그래. 한정국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껏 쳐라.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국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잘 치는구나. 배운 적은 없어요. 혼자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잘 치다니 재능이 있어. 민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한정국이 민준과 축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공 차보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마당에서 70이 넘은 노인과 12살 소년이 공을 찼습니다. 한정국이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정국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주 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5명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민혁, 민서, 민준, 그리고 한정국.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한정국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오, 잘했네. 할아버지가 가르쳐줘서요. 공 차는 법 한정국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저는 피아노 연습했어요. 많이 늘었더라, 지난주보다.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피아노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줄까? 민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진짜? 네, 배우고 싶어요. 한정국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정국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태식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네, 2사람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요. 나도 끊었습니다. 의사가 말렸거든요. 한정국이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태식 씨. 네, 감사합니다. 뭐가요? 아이들을 살려줘서, 그리고 나한테도 기회를 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정국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손주들을 영영 못 만났을 겁니다. 당신이 지켜줬기에 나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2달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정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들과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네, 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2 남자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2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2 남자. 한정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식 씨, 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요? 아이들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도, 당신이 만든 이 가족에서도. 하지만 나도 손주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더 자주, 더 가까이. 한정국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제의 집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집을요? 네. 주말마다 올 수 있게. 그리고 한정국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의 식당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준다고요? 확장하십시오. 더 큰 식당으로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요. 그리고 당신도 부담을 덜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시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시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가족입니다. 한정국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민혁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학도 갈 수 있게. 회장님, 저는 아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손주들한테. 한정국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정국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도 가족의 일원으로 지낸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한정국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주 아동복지기관 직원이 최종 방문을 했습니다. 집안을 살폈고 아이들과 면담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네요. 직원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적이고요. 특히 직원이 한정국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서에 긍정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태식을 한민혁, 한민서, 한민준이 법적 후견인으로 정식 지정합니다. 쾅 우리는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정국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네, 진짜 가족입니다. 민준이가 한정국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죠? 그래, 할아버지도 가족이야. 민서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오실 거예요? 당연하지, 매주 갈 거야. 민혁이 한정국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5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처럼 1년 후 봄 인제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집 국밥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저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심은 벚나무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알았어, 국밥 3개지? 네. 민혁은 이제 19이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다음 달에 조리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형, 이거.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축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합이라며? 네. 오후 3시예요. 다들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민준이는 이제 13시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지역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어? 네, 급식 먹었어요. 민서는 이제 15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오빠, 오늘 피아노 레슨 있어요. 알아, 선생님 몇 시에 오신다고? 4시요. 한정국이 소개해준 피아노.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민서의 실력은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한정국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주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갔습니다. 왔구나. 오늘 시합이라며? 네. 꼭 와주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응원 갈게. 한정국은 1년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인제에 집을 마련했고 평일에도 종종 내려왔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이제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태식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또요? 지난주에도 사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민준이 시합도 있고
축하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정국은 이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후 3시 인제 중학교 운동장. 축구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관중석에는 민혁, 민서, 한정국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파이팅!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잘하네요. 한정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보다 많이 늘었어요. 코치님이 재능 있다고 하셨어요. 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1 동점이었습니다. 후반전 시작 민준이가 공을 잡았습니다. 드리블했습니다. 상대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슛.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 우리는 일어나서 환호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합은 2대1로 민준이네 팀이 이겼습니다. 민준아, 잘했어. 한정국이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5명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어진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5명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골 진짜 멋있었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다음 주에도 시합 있어? 응, 그때도 와줘, 당연하지. 한정국이 저를 봤습니다. 태식 씨, 식당 일은 어때요? 바빠졌죠? 네,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실력 덕분이죠. 식당 확장 후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민혁이는 학교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다음 달이면 입학이에요. 좋아, 열심히 해라. 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새로 배운 곡이에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 친다, 민서야. 한정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달에 콩쿠르가 있어요. 나가보려고요. 잘할 거야, 할아버지가 믿어. 밤이 됐습니다. 한정국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가족인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한정국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지, 응? 1년 전부터 민혁은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고맙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아니야, 너희가 나를 살렸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1년 전 눈보라 치던 그 밤, 식당에서 떨고 있던 2 아이.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